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저희 옆에 또 잘생긴 또 훈남 분을 이제 또 모셔왔는데,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홍보를 많이 해드렸죠. 지금 오늘 라이브가 진행이 될 것이고, 지금 여기 나오신 분께서는, 저희가 매매 사업자라든지 세금 관련해서 너무 단톡방에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전문가를 모셔서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고자 이렇게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법인 송우의 안범근 세무사라고 합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세무사님을 모시고 지금 이렇게 오늘 라이브를 진행을 할 거예요. 여러 가지 세금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과연 나한테 해당하는 얘기인가? 아니면 이럴 때는 어떻게 되지? 저럴 때는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궁금하실 텐데 사실 이 세금이라는 것들은 모두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단계에서 어떤 세금을 내는지에 따라서 내가 추후에 이 부동산을 매매할 때 세금이 줄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한번 판단해 볼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전체적인 단계별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라이브가 처음이어서 네, 사실 좀 이게 말을 좀 버벅이더라도 좀 이제 양해 좀 부탁드리고 이게 라이브의 묘미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구독자분들은 다 이해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부동산을 저희가 투자를 많이들 하고 실질적으로 투자 말고도 실거주도 많이 하는데 살면서 이제 이 부동산이라는 게 뗄래야 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오는 세금, 그럼 어떤 세금들이 있을까요? 일단 먼저 내가 매매업을 하겠다 라고 하면 부동산을 먼저 사야겠죠. 근데 살 때는 누구나 다 부담하는 취득세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사실 뭐 상가를 살 수도 있고 뭐 토지를 살 수도 있고 주택을 살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취득세 원칙은 이제 한 4.6% 정도의 세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시는 가격에 따라 이제 4.6%를 곱하면 내가 부담할 취득세가 나오게 되는데 뭐 상가나 토지도 이렇게 하시겠지만 보통 주택도 많이 하시는데 이 주택 같은 경우는 과세 표준이 얼마냐에 따라서 1.1%에서 많게는 3.3%. 이제 뭐 과세 표준은 이제 내가 사는 가격이 6억까지다. 뭐 이런 구간이 이때 이제 1.1%가 되고 뭐 6억에서 9억 사이에 또 세율이 있고 9억 초과되는 부분은 뭐 최대 3.3% 이렇게 과세가 되고 있고 취득세가 개정이 될 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하기 위해서 다주택자는 최대 이제 주택수에 따라서 12%씩 중과가 되도록 이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주택 매매업을 하시는 분들이 뭐 세금을 고려하실 때 조금 어려운 부분으로 작용하시지 않나 싶기도 하는데 제가 이렇게 괄호에도 표시를 해놨는데 1억이라고 표시를 해놓은 거는 저희가 이제 지방에서도 매매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제가 이제 저희 수임한 사례 중에서는 뭐 청주에도 있었고, 뭐 이제 다른 충청도 이런 지방에도 많이 계셨는데, 그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이제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과는 공시가격 자체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1억 이하의 아파트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단독주택 뭐 이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시가 표준이 1억 이하여서 뭐 중과세가 적용이 안 되는 부분 뭐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 보신다고 하면. 일반적인 주택 취득세율을 뭐 납부를 하고 나서 뭐 이제 양도를 하실 때 뭐 다주택자가 부과되는 세금만큼의 어떤 취득세율 요 차이만큼의 어떤 조금 더 이익을 보실 수 있는 구조는 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은 보통 이제 12%의 이제 취득세를 납부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제 공시지가 1억 미만짜리 물건을 취득할 때에는 취득세율이 1.1%로 이제 저렴하게 하다 보니까 투자 수요들도 이제 공시지가 1억 미만짜리로 몰리고 그리고 이 취지 자체가 이제 실거주를 하시는 분들은 요게 이제 투자 목적이 아니니까 이제 세금을 깎아주겠다 정도의 취지였는데 결국에는 이제 투자자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실거주자 하시는 분들도 이제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요게 이제 지금 경매 시장에서도 굉장히 핫하죠. 공시지가 1억 미만짜리 물건들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 뒤에 가서 한번 다시 설명은 잠깐 드리겠지만 이제 법인을 세울지 아니면 개인 사업자로 형태로 할지 요 고민들도 상당히 많이들 하세요. 왜냐면 물건을 많이 하면 양도 차익이 높아지는데 그 양도 차익을 개인으로 할 때는 세율이 높고 법인으로 할 때는 뭐 적게는 9.9%, 뭐 많게는 뭐 이제 20.9%, 뭐 이렇게 이제 과세가 되다 보니까 당장에는 법인의 세금이 더 적어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자료에도 제가 기재를 해놨지만 법인 같은 경우에는 중과세 규정이 있거든요.
네. 저희는 다주택자는 12%의 세율을 취득세가 난다고 했지만 법인은 상관없이 주택세 상관없이 12%의 취득세를 낳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의 물건을 주로 취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법인 설립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이제 설립을 하시고 이제 5년 이내에 또 그 같은 지역 내 그 주택을나 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뭐 9.4%까지 중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법인을 만약에 하시는 분들은 법인을 사업장을 비과밀 지역에다가 이제 사업장을 그렇죠. 내시고 네. 그리고 이제 취득을 이제 하시면은 또 이런 중과를 좀 피하는 방법이 그렇죠.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뭐 과밀억제권역 밖에다가 법인 사업장을 설립해 놓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된다. 네. 뭐 사실 이런 얘기들이 절세 방법으로 이제 많이들 있는데, 네. 사실 이것도 조사가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실제 그 법인 사업장이 운영되는 사업장이 맞는가, 인적시설과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는 실제 사업장이 맞는가에 대한 조사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은 조금 이제 선택을 하실 때 유의해서 좀 의사결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법인을 사무실로 써야 된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저희가 뭐 이런 페이퍼 컴퍼니가 네. 아니냐 이런 조사가 네. 나올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네. 사전에 꼼꼼하게 한번 네. 조사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취득하실 때는 이제 자금 출처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맞아요. 상당히 많으세요. 네네. 뭐 요즘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나 뭐 이런 것도 많이 해제가 됐지만 아직 뭐 강남, 뭐 송파, 서초, 용산 이런 쪽은 투기 가열지구라서 뭐 요쪽에 이제 주택을 취득하시는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 요것들을 이제 제출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그럴 때는 이게 내가 증여받은 자금인지 차입한 자금인지 이런 거를 쓰다 보면 또 내가 갖고 있는 자금이 소득으로도 증빙이 안 될 것 같고 증여세 신고도 안 한 것 같고 이럴 때 약간 좀 세무사들도 세무사들을 많이 찾아주시기도 하죠. 네. 또 이제 주택은 또 이제 투기가열지구가 아니고 저는 이제 6억 이상 되는 주택이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법인은 뭐 이에 상관없이 그냥 제출을 하도록 되어 무조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또 경매로 취득을 하게 되면은 네. 또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는 네, 네, 또 이제 맞습니다.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네. 경매에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취득할 때 취득세 말고 저희가 상가를 산다 혹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택을 산다, 이때는 부가세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건물분에 대한 맞습니다. 부가세죠. 네. 네네. 그래서 토지는 이제 면세 대상이기 때문에 뭐 부가세가 안 나오고 건물은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경매 취득할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안 하듯이 네. 경매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걸로 규정이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은 조금 주실 수 있죠. 네. 네. 근데 이제 또 이거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내가 팔 때도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또 네. 납부를 하느냐 이런 네. 질문도 해주시더라고요. 네네. 팔 때는 어떻게 되나요? 팔 때도 마찬가지로 네. 이 건물이 그 과세 대상이냐 아니냐 이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그 상가도 내가 취득할 때 부가세를 냈으면 네. 내가 팔 때도 마찬가지로 부가세를 내도록 돼 있고요. 네. 네. 뭐 포괄량 수도인 경우에는 이제 부가세를 안 내게 돼 있는데 저희는 부동산 매매업이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업을 통해서 내가 이거를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양도를 했는데 그걸 또다시 매매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적고 실제 뭐 주택이나 상가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임대용으로 취득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포괄량 수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세는 이렇게 네.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가만히 저희가 이제 들고만 있어도 또 국가에서는 저희를 가만히 놔주지 맞습니다.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또 세금을 떼가는데 네. 보유세는 또 어떤 게 있나요? 보유세는 이제 주택을 갖고 있으면 주택분 재산세,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토지분 재산세, 건물을 갖고 있으면 건물분 재산세, 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6월 1일자에 소유했냐 안 했냐를 기준으로 재산세가 한번 나오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많이들 걱정하시는 종합부동산세, 그렇죠. 네, 요것도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로 해서 이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재산세는 지방세에 속하는 거고요, 그렇죠? 네.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네. 요게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사실 많이 헷갈려 하세요. 이게 재산세를 냈는데 종부세는 또 뭐냐, 뭐 이 얘기를 또 하시는데 사실 이게
종합부동산세는 국세거든요. 국세라서 이건 세무서에서 부과를 하는데, 네, 뭐 이제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그 과세는 똑같이 이제 과세 표준을 가지고 세율을 곱해서 계산을 하지만 그 계산을 할 때 재산세를 낸 부분은 차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런 차이가 있군요. 그러면은 이제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면은 뭐 이제 종합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동산을 다 더해가지고 네. 이렇게 평가를 해서 세금을 책정을 하는 건지, 네. 아니면 뭐 토지는 빼주는 건지, 주택끼리 하는 건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주택자라고 하시면 이제 12억이 초과되는 경우만 과세가 되고, 그다음에 1주택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9억 초과되는 부분에 이제 과세가 되도록 되어 있고요. 토지 같은 경우는 이게 용도가 뭐냐에 따라서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가일 수 있고 별도 합산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별도 합산인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80억이 넘어야 과세가 되고, 토지 이제 나머지 이제 토지는 종합합산 토지인데 이 토지는 공시지가 5억 초과돼야 세금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까지 내려면은 저희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많이 이제 종합부동세 내는 남자야 이런 식으로 어필하면은 조금 더 이제 제 어깨가 이게 으쓱해지는 그런 세금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저희가 계속 이제 세금만 내게 하는데 이게 부동산 매매업을 하시게 되면 사실 부동산을 갖고 이제 세금을 내기 때문에 모든 세금이 다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까는 취득세, 뭐 부가세, 이제 재산세, 종부세. 근데 취득할 때 부가세 했는데 보유할 때 부가세 또 나오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일시적으로 임대를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상가 건물이나 토지 임대 뭐 이런 것들은 임대소득에 대해서 부가세를 뭐 이제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보유를 했다가 이게 지금 뭐 월세 받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전세 놔두면은 뭐 사실 이게 내 자산이 불어나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이걸 또 수익화하고 팔아야 이게 또 내 돈이 되고 또 다음 거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팔 때 이제 보통 세금을 또 내죠. 그렇죠. 팔 때는 어떤 세금이 있을까요? 부동산을 일반적인 개인분들이 파신다라고 하면 이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나는 매매업을 해서 이건 사업으로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업소득, 이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양도소득은 팔고 나서 2달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고, 그 매매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뭐 다른 근로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과 합산을 해서 5월 달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뭐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한창 법인세 신고하는 기간인데, 뭐 법인으로 이제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 분들은 3월 31일까지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네요. 이게 보니까 개인은 이렇게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내는데 만약에 매매 사업자, 개인 매매 사업자죠. 개인 명의로 하는 매매 사업자를 하신 분들은 종합소득세로, 이제 종합소득세라고 하면은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 합산되는 게 사실 저희는 앞글자만 따서 이제 얘기하는데, 뭐 이배사, 근연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자 소득, 그 다음에 배당 소득. 사실 요거는 금융소득인데 2천만 원을 초과해야 그 종합소득이 합산이 되고, 나머지는 사업소득, 그 다음에 근로소득, 그 다음에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합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냥 뭐 제가 뭐 받는 돈은 다 더해진다고 보면 되네요. 그렇죠. 제가 받는 월급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배당부터 해서 뭐 그런 것들과 내가 매매 사업자로 낸 흔히 말하는 그 시세 차액까지 합산해가지고 요거를 종합해서 그 세 구간에 맞게끔 이제 납부를 하는데, 이제 개인 매매 사업자를 하는 이유 자체가 양도세를 내는 것보다 좀 세금을 절세하고자 이제 매매 사업자를 들여다보는 건데, 요렇게 그러니까 개인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단타라고 저희가 표현을 많이 하는데, 바로 팔게 되면은 1년 이내에 팔았다. 그러면 세율이 얼마죠? 1년 이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금이 조금 세게 돼 있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77% 1년 이내 팔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55%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1년에서 2년 이내 판다라고 하면 주택은 이제 66% 돼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산들은 이제 44% 세율이 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에서는 세 구간에만큼 그 아까 말씀하신 77% 이제 바로 팔았다는 가정하에 77%보다 더 저렴하기 때문에 매매 사업자를 내고 팔면 된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네. 기본적으로 매매업 하시는 분들은 단기 양도가 많기 때문에 일반 세율로 적용되는 것 자체가 이제 절세 금액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매매사업자랑 또 법인하고도 또 비교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개인, 그리고 개인 매매사업자, 그리고 법인 이 세 가지 중에 나한테 유리한 게 뭘까를 이제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또 개인 매매사업자가 좋다더라 해서 개인 매매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일정 구간까지 아니면은 내가 뭐 소득이 너무 많다, 다른 소득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오히려 법인이 또 유리할 수가 있겠네요. 네네. 네, 그렇죠. 법인은 혹시 어떻게, 법인세는 얼마 정도의 세금을 내나요? 법인세는 이제 기본적으로 매매한 금액, 그 다음에 내가 산 금액, 뭐 샀을 때 이제 부대 비용들이 들어갔을 텐데 그 차액에 대해서 이제 과세 표준으로 산정이 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과세 표준에 2억까지는 이제 9%, 이제 세금이 많이 낮아서 9%고 지방소득세 10%까지 해서 9.9% 되게 돼 있고요. 2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19%와 그 다음에 1.9%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팔았을 때에 나는 그 세금과 네.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이라든지 아니면 종합소득 이런 걸 법인하고 비교를 했는데 네. 또 법인 같은 경우에는 또 내가 내 마음대로 이제 돈을 빼쓸 수가 없는 맞습니다. 구조다 보니까 또 법인에서 또 돈을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인에서 내가 돈을 뺀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저희는 있겠죠. 사실 뭐 계정상으로 분류를 하면 가지급이라고 하거든요. 가지급. 네네. 이제 사실상 가지급금이라는 계정을 쓰지만 의미상으로 따지면 법인이 개인한테 금전을 대여해준 네. 성격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인이 마음대로 쓰려면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법인 돈을 옮겨야 되는데 네. 그 옮길 때도 또 세금이 또 맞습니다. 나죠. 그래서 결국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해서 네.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인 세무사와 같이 네. 상담을 잘 해서 어떤 게 더 유리하겠느냐. 그래서 내가 뭐 조금 절세를 해서 더 아낄 수 있다면 그만큼 또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세무비를 좀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세무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만큼 혜택을 보니까 많이 내면 많이 네. 낼수록 많은 혜택을 좀 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이제 대략적인 세금 단계는 이제 양도세까지 한번 설명을 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매매업은 어떻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 과세는 어떻게 또 되고 있는지 한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부동산 매매업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부동산 매매업을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 매매업이 어떤 거죠? 정확하게? 이게 법령상으로 규정된 내용이 있고 저희가 이제 판례상으로 규정된 내용이 있는데 네네. 뭐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만 판례에서 이제 부동산 매매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1과세기간, 요건 부가세법상 과세기간인데 네네네.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뭐 이제 취득을 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뭐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다 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거는 예시적 규정이라서 뭐 그동안 어떻게 사고 팔았느냐, 왜 사고 팔았느냐, 뭐 이런 내용에 따라서 매매업인지 아니면 일반 개인의 양도로 보는지 다르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채팅창에 목소리가 작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셔가지고 조금 크게 한번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금 매매사업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포인트가 부동산을 사고 파는 행위를 사업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세법상 규정해놓은 매매사업자를 봤을 때 너 세금 안 내려고 지금 이거 회피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매매사업자를 이용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라고 이제 비교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세금을 저희가 정말 안 내고 싶어서 이런 게 아니다. 나는 매매사업을 하는 사람이야를 증명해야 된다. 증명한다라는 것이 이게 지속적으로 내가 계속 취득을 하고 또 파느냐라고 하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취득하고 여기 보시면은 2회 이상 팔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내가 팔고 싶어서 내놨는데 안 팔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나 매매사업자 이거 큰일 나나? 그럼 나 세금 다 토해내야 되나?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내가 팔고자 하는 이 의도를 계속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주택을 판다 그러면 뭐 직방이든 다방이든 이런 데다 뭐 요즘에는 뭐 신문 공고는 잘 안 하시니까 뭐 중개사하고 계속 통화하는 내용이든 이런 기록들이 있는 게 사실 내가 나중에 입증하는데 조금 더 유리한 자료로 쓰일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명시해 놓은 계속적인 취득과 그리고 계속적인 이제 판매 행위가 실질적으로 요 횟수가 지켜지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거를 증빙할 수 있으면은 또 이게 또 가능한 부분이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럼 이렇게 매매 사업자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또 이게 다른 게 유리한 부분이 있을까요? 뭐 유리한 부분이라고 하면 이제 뭐 개인은 부동산 처분할 때는 양도세인데 이제 부동산 매매업할 때는 종합소득세 과세가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율 차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에서는 그 뭐 이제 수리하거나 뭐 요런 이자 비용이나 요런 것들은 사실 고려를 해주지 않습니다. 경비를 계산할 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개인이 만약에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저희가 이제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하는 거나 필수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샤시라든지 그러면 보일러 이런 것들은 또 경비 처리가 되는데 중개비까지도 되나요? 그럼요. 네, 개인은 중개비까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도배를 했다든지 뭐 다른 비용 같은 세부적인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개인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게 이제 수익적 지출이냐 자본적 지출이냐 요 구분이 좀 다른데 샤시나 이런 것들은 이제 자본적 지출 항목이기 때문에 양도세 할 때 그 경비로도 이제 차감이 되는데 뭐 도배, 뭐 일반적인 타일 교체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원래 상태를 복구시키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가치 상승과는 무관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경비 처리를 해주진 않지만 매매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장부 작성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 적격 증빙을 받아 들어와서 이제 비용 처리를 수선비나 이런 것들로 처리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시세 차익 말고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 차익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경비 처리가 할 수 있는 폭이 많고 일반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 매매 사업자로 했을 때 그런 경비 처리로 한 것을 내가 이제 시세 차익을 낸 부분에서 다 이제 감하고 그러니까 보통 말하는 내가 쓴 돈이랑 순수익만 이제 세금 신고를 더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또 한 가지 이제 또 유리한 점이 있는데 양도소득세는 그 해 그 취득한 가격하고 판가격하고 요 차이가 이익이 나면 과세가 되게끔 돼 있는데 내가 그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이자를 얼마 부담했던 간에 상관없이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보유하고 있던 기간 동안은 나는 시세 차익이 뭐 발생하고 있었겠지만 이자 비용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 손실은 있는데 매매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 이자 비용들을 계속 비용 처리를 하게 되면 팔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이게 세법상 결손금이라는 형태로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 결손금은 15년 동안 이제 통살에서 나중에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 수익과 통살에서 이제 차감을 하는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양도세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매매업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내가 부동산을 취득을 했는데 이게 부동산 시장이 좋아가지고 이득을 볼 수도 있지만 그리고 지금같이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 내가 고점에 샀다가 지금 손실을 봤습니다. 그러면은 요 마이너스 난 거를 지금 나중에 이제 플러스 난 것과 상계 처리가 가능하다. 요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그 기간은 15년 이내의 것들이 다 합산할 수 있다. 요 말씀이신 거죠? 오, 정말 이렇게 들으면 매매사업자를 안 할 이유가 없는데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매매사업자를 하면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세금 신고를 제때제때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개인이 또 할 수가 없으니까 또 전문 세무사님한테 의뢰를 드리잖아요. 법무법인 송무는 여기 질문을 해주셨는데 세무사님 기장료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네, 그러니까 매매사업자를 이렇게 아무 세무사님들한테 개인 부동산 매매 사업자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세무사님도 이 전문 분야가 다 따로따로 다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여기 이제 행꿈사 같은 경우에는 경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경매 부분도 또 이해를 하셔야 되는 세무사님한테 직접 의뢰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세무사님, 기장료는 얼마입니까? 기장료요? 많이 주시면 좋고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1만 원 정도 돼 있는데 내용에 따라서 뭐 이제 88,000원 뭐 이제 그 이상도 받기도 합니다. 뭐 덩치가 크시게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저희가 청구를 드리기도 하고 기본적인 수수료는 월마다 그렇게 책정이 돼 있지만 저희는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게 납세자분들한테 이제 절세를 얼만큼 해줬는가 이 부분에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절세가 되는데 좀 초점을 맞추고 이제 절세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수수료를 청구도 드리게 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매달 이렇게 기장이라는 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게 기장료를 사실 매매업 하시는 분들은 내가 들고만 있고 아직 팔지 않아서 수익 실현이 안 됐는데 네. 이게 내가 기장료를 납부를 해야 되나 조금 아까워하시는 경우도 매달 이렇게 네. 고정 지출로 많으세요. 이게 네. 좀 힘들어하시는 네. 분들도 계세요. 네. 네. 그렇지만 이제 팔기 전까지 수많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의사결정을 하는데 아까 취득, 보유, 양도 요 단계마다 세금이 다 부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단계에서 내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세무사님들하고 상담하는 사실 그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그 비용은 아까워하지 않으셔야 나중에 팔 때 혹시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세금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리미리 정리를 잘 해놔야 나중에 이제 정산하거나 할 때 이제 또 이렇게 맞습니다. 다 챙길 수 있는데 네. 또 이런 것들이 또 한 번에 몰아서 하다 보면 네. 누락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세무사님도 챙겨드리고 싶은데도 뭐 자료가 없어서 못하는 맞습니다. 경우도 생기고 네. 하기 때문에 매달 납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아까 저희가 양도세 예정신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오디오가 좀 안 들어가가지고 네. 예정신고 부분만 처음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매매업자들 같은 경우는 일반 양도세 신고하는 것처럼 양도를 하고 나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를 한번 하도록 되어 있고요. 양도세 신고랑 조금 차이가 있는 점은 매매업자의 예정신고는 토지 그리고 건물 요 경우만 이제 예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분양권이나 이런 거 사시는 분들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라는 거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계산구조상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런 거를 적용을 하게 돼 있는데 매매업자들의 예정신고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하지만 250만 원 1년에 한 번 빼주는 그 기본공제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양도세로 하게 되면 이제 단기 양도에 걸리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이제 나오게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매업자분들은 일반 종합소득세율로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예정신고를 나는 매매업자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놓치는 경우들이 되게 많으세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때 확정신고 개념으로서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무신고 가산세가 나중에 세무서에서 추징될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 문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예정신고를 해놔야 된다. 네. 예정신고는 보통 몇 월 달에 하나요? 예정신고는 뭐 정해져 있진 않죠. 네. 네, 이제 내가 네네. 팔았다 그러면 2달 이내 하도록 돼 있죠. 네네. 그러니까 네. 정해진 날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팔아가지고 뭐 차익이 생겼다 네. 할 때마다 2달 이내에 그냥 자유롭게 맞습니다. 하면 네. 된다라고 알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또 알아야 돼. 세금이 너무 많네요. 네. 세세 뭐 내야 될 네. 세금들이 정말 많은데 네. 또 요건 뭔가요? 비교과세. 네, 요거는 이제 조세피 방지를 위한 그 취지인데 저희가 이제 단기 양도도 중과세 대상이지만 미등기 자산이라든가 그다음에 비사업용 토지, 그다음에 다주택자 요 부분 그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세율이 상당히 높게 적용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세율을 피하고자 나는 종합소득세율 일반세율 적용받을 거야 라고 일부러 부동산 매매업을 내셔서 회피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합소득세로 세금을 낸 것과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로 세금을 낸 것 요거를 비교를 하게 돼 있어서 둘 중 큰 금액으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규제 지역이라고 네네. 그 용산 그리고 강남 3구에 네. 해당하는 것에서는 매매 사업자가 비교과세로 이제 측정이 되죠. 맞습니다. 네. 원칙적으로 법령상으로는 현재 그 강남 3구나 용산 요 지역들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원래는 다주택 중과세 대상인데 네. 지금은 뭐 24년 5월 9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판다고 하더라도 이제 중과세를 안 하도록 지금 법령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중과세율을 적용되지 않는 자산을 파는 다주택자들이기 때문에 이때는 비교과세를 하진 않습니다. 대신 비사업용 토지나 뭐 미등기 양도자산, 분양권 이런 것들은 꼭 비교과세해서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 분양권 이런 거 할 때 좀 잘 봐야 될 것 같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넘어가면 될까요? 네. 네네네. 그리고 차입금 및 지급 이자. 네. 요건 어떤 건가요? 이게 이제 앞부분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매매업을 하게 되면 장부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저희가 취득할 때 뭐 보통 자기 자금으로 다 사시는 분들은 없고 대출을 받아서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 이자 비용들은 장부 작성을 하면 비용 처리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저희가 그 양도소득세를 할 때는 뭐 이제 이 이자 비용들이 뭐 비용 처리가 안 되고 매매업자들은 비용 처리가 되게 돼 있는데 그 법령상으로는 이제 재고자산, 저희 매매업자들의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재고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비용 처리를 해주는 거고요. 나머지 일반 그 사업용 고정자산이다, 뭐 내가 임대를 주겠다 이런 건물들은 그 이 살 때 이자 비용들은 뭐 이제 취득 원가에 가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여기까지 뭐 내용이 어렵다, 나 놓쳤다, 좀 못 따라가겠다 하시는 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보고 세무사 하실 거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맡기시면 됩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이제 그 흐름과 그런 포인트들만 좀 알고 그래도 우리가 투자를 해야 그런 투자 포인트들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전부 다 뭐 이해해야지 라고 해서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구나 정도만 가볍게 좀 이렇게 접근을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가가치세는 또 뭔가요? 부가세는 이제 그 85 전용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했을 때, 그다음에 상가를 취득했을 때, 이 두 가지 경우는 이제 부가세 그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살 때는 부가세를 물고, 그다음에 요거는 환급을 받게 돼 있습니다. 네, 내가 부동산 임대를 하는 게 아닌 경우에는 뭐 이게 임대를 하는 경우도 사실 두 가지로 나뉘는데 내가 주택을 사서 주택 임대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상가를 사서 상가 임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가 임대를 일시적으로 하나, 주택 임대를 일시적으로 하나, 부가세는 똑같이 물고 사야 되는데 환급 여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85 전용 제곱미터가 초과하는 주택을 사서 부가세를 물었는데 매매업자들은 사실 이게 재고자산이기 때문에 뭐 환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주택 임대로 일시적으로 쓰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주택 임대 사업이 아니냐, 요 경우로 봐서 불공제하겠다, 약간 이런 경우도 있고요. 상가 건물은 그거랑 상관없이 내가 이 과세 대상 용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환급을 해주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해주신 그 85제곱미터가 여기 국민주택에 이제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분에 대해서는 뭐 상가 건물이라든지 뭐 주택도 85제곱미터가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건물분에 분해서 부가세 가치세를 내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럼 개인으로 내가 뭐 경매라든지 부동산을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법인이라든지 매매사업자들은 그 물건에 뭐 그래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못 들어오겠네? 라고 생각하셔서 경매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잖아요, 결국. 그러면은 개인 사업자들은 그런 국민주택 초과하는 물건들, 그런 것들을 투자 포인트로 또 잡으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금을 잘 아시면은 그런 투자 포인트들과 돈이 되는 방법들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너무 이제 요거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좀 기다렸거든요. 제가 주택을 들고 있는데, 그쵸? 근데 제가 이거는 살고 있는 주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나의 이제 비과세를 받아야 되는 주택인데, 매매 사업자가 좋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막상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비과세를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많이 하시죠.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저희가 이제 매매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은 내 재산이 아니고 재고 자산에, 그러니까 내 상품의 하나로 보시면 되는 건데 이럴 때는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이나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주택 수에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주택 말고 내가 매매업자로서 보유하는 주택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데는 영향을 미치진 않고요. 다만 내가 다주택자로서 주택을 갖고 있는지 매매업자로서 주택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들은 과세관청하고 다툼이 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매매업자인지 아닌지를 사실 판단하는 사항으로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걸 좀 정리해 보면은 네. 제가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매매사업자로 2번과 3번을 이제 취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2번, 3번은 재고재산이라고 네. 해가지고 난 매매사업자용이고 네. 네. 나머지 내가 지금 처음 들고 있는 거는 그냥 내가 그냥 개인 명의의 쉽게 말하면 개인 명의의 주택이다 라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3주택자가 아니고 결국 나는 1주택자야 라고 그러니까 저는 주장을 하는 거지만 네. 근데 받아들이는 세무서 입장에서는 관세청 입장에서는 이게 너 이거 3주택 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네. 라고 싸움 여지가 있다는 네, 거죠. 네, 그럼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매매사업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의 증빙과 자료와 기장과 네, 이런 네. 것들을 준비를 해놔야만이 네, 네, 맞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다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거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다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뭐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내가 재고 자산이 여러 개다라고 하면 나는 이 매매업을 총괄하는 하나의 별도의 사업장을 두고,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운영하는 경영사업장인 거죠. 경영사업장을 두고 여러 재고 자산을 두고 이제 하는 경우면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약간 조금 애매한 경우가 나는 매매업을 하려고 산 건 아닌데 이제 매매업을 할 거야. 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고 나서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과세관청에서도 이게 뭐 매매업으로 산 건지 뭐 이제 정말 임대해 주려고 다주택자로서 갖고 있었던 건지 약간 애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내가 계속 팔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는지 약간 이런 것들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경매를 하다 보니까 경매가 저희가 낙찰이 될지 안 될지를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사업자를 먼저 내놓고 할까 말까를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네네. 그래서 사업자를 먼저 내놨다는 것도 기장도 해야 되고 뭐 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또 고정 지출이 나가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경매를 낙찰 받고 나서 또 매매 사업자를 보통들 내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 정리를 해놓고 내가 맞습니다. 매매 사업자를 지속적으로 한다라는 증거 자료를 좀 네. 잘 정리를 해놔야겠네요. 네. 그리고 뭐 기장료 내고 장부 작성하는 것 자체가 내가 상품으로서 재고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요인이 자료가 될 수도 있죠. 네네. 그러면은 또 사업상의 이제 유무 판단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세법상으로 계속 반복성이라고 얘기하죠. 요걸 네. 이제 사업성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데, 뭐 여기 이제 기재는 해놨지만 계속적으로 내가 사고 팔고 하는 행위가 지금까지 있어 왔는지, 그 다음에 소유 목적이나 뭐 임대 주고 있는 현황들이 내가 바로 팔 준비가 돼 있는지,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보통 단기에 양도하시는 분들은 잘 없으세요. 이 단기 양도를 여러 건 하시는 분들은 그거 자체가 이미 매매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는 게 되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업무 경영 장소 따로 마련해 두고 그 장소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여러 가지 부동산을 취득하고 있다, 약간, 그리고 뭐 고용을 해서 이 관리를 하는 사람을 두고 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입증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가정집에 사업자를 내고 하시는 분들 네네. 계신데 그거보다는 그래도 다른 사무실을 네네. 이렇게 마련해 놓고 하면은 조금 더 내가 이제 증명하는데 편하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직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채용을 해놨을 때는 더더군다나 내가 사업체를 운영한다라고 네. 딱 한눈에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이 경매할 때 또 요 세금들 네. 어느 부분은 경비 처리가 되고 네. 어느 부분은 또 경비 처리가 안 되는지 좀 네. 명확하게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취득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양도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먼저 양도를 할 때 대부분 뭐 경매 같은 경우는 뭐 내가 경매가 처음이다 라고 하면 경매 전문가 분들한테 이제 컨설팅을 받고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경매 같은 경우는 사례가 있어서 뭐 요거는 경비로 인정해 주겠다, 요런 사례가 있어서 요 경매 컨설팅과 관련된 비용들은 해당이 되고요. 뭐 이제 일반적인 양도소득을 할 때 내가 양도를 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받았다, 이런 것들은 경비로 인정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컨설팅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뭐 취득할 때 들어갔었던 비용들은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법무법인에서 저희가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시고 요 경매업계 유명한 변호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설팅 비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전문적인 변호사,
그리고 뭐 이제 부동산 중개인 분들도 이런 컨설팅을 할 수가 있어요. 네네. 자격증이 있으시면은. 그리고 법무사님, 이렇게 변호사님, 법무사님, 부동산 중개인 정도는 컨설팅을 할 수 있는데 그 외에 뭐 사업체를 내지 않고 이렇게 컨설팅을 하시는 불법 컨설팅이 또 있어요. 그 자체가 이제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 처리 부분은 좀 어려우니까 그런 세법상의 좀 합법적인 그런 전문적인 컨설팅, 그리고 저희는 변호사 사무실이다 보니까 소송 관련해서 그런 컨설팅도 이제 경비 처리가 다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행금사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에서 수강하신 것, 그리고 수강료도 맴사업자 경비 처리 가능하겠습니까? 그거는 가능한. 네. 이게 부동산 관련된 책을 한 권 사도 어떻게 보면 내가 관련 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것들은 전문세 이게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민감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전문 세무사님을 꼭 통해서 이런 비용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경매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명도 아니겠습니까? 제가 또 이제 경매하는 남자로 활동하고 또 있지만 또 부캐로 이제 명도하는 남자, 또 명남이라도 또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 명도 비용, 요거 혹시 경비 처리 가능하겠습니까? 요거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다. 맞습니다. 어떤 경우에 될까요? 저희가 이제 세법상의 양도비 규정상에는 매매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매도자가 지출하는 명도 비용은 인정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매수자가 뭐 경매 취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자가 지출하는 명도 비용은 경비로 인정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법원에다가 이제 명도 강제 집행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비를 지출한 거, 낙찰자가 이런 것들은 다 경비 처리가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뭐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불법으로 점유를 하든 뭐 합법으로 점유를 하든 빨리 나가달라. 형식으로 뭐 이삽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아말리에 좀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는 경비 처리 가능할까요? 그런 것들은 하려면 이제 뭐 소득세나 뭐 이런 것들을 떼야 되는데 사실 그 금융증빙이 갖춰지지 않은 비용들은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호간에 그냥 이게 서로 이제 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뭐 이렇게 주는 이제 비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좀 경비 처리가 어려운데 또 요것도 이제 어떻게 잘 이제 풀어 나가면 또 이런 것도 방법이 있다라고 하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들을 한번 찾아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거를 자료를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료 같은 경우에는 행꿈사 오픈 카톡에 오시면은요, 자동으로 이제 이거는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 이제 강의가 내용이 좀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자료를 다운 받으셔가지고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고 시간 나실 때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경매로 이제 취득을 하고 나서 이제 우리들이 이제 자금을 낼 때 또 다른 것들이 있어요.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이런 거는 또 인정이 된다고 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법적으로 지켜줘야 하는 보증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경비를 인정하게끔 되어 있고 관리비도 체납 부분이 있다 그러면 뭐 공용 부분에 한해서는 관리비 체납 부분도 인정하게끔 되어 있고 경매에서는 이제 관리비가 미납되어 있을 때는 공용 부분에서 이제 3년치를 낙찰자가 인수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식처럼 사람들이 이제 뭐 3년치 인수하는 거다 이렇게 와전되다 보니까 무조건 공식처럼 무조건 인수하는 거야 3년치는 이렇게 알고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쓰신 분이 내는 게 맞죠. 근데 쓰신 분이 없을 때 대법원에서 판단을 했을 때 야, 너 낼 사람이 없어. 뭐 사망하셨다든지 파산하셨다라든지 뭐 전소유자가 없는 상태일 때는 야, 낙찰자 너가 얘가 관리를 했으니까 3년치만 내라. 이런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이제 공용 부분 3년치를 납부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임차인분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임차인분이 쓰셨기 때문에 임차인분이 내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리비 등 같은 것들을 잘 확인하시고 명도 확인서를 주시고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요거는 경매랑은 조금 다를 수 있겠는데 중개보수 이런 것들은 취득할 때나 양도할 때나 이제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 요것도 사실 현금 주시고 뭐 증빙 안 받아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이제 저희가 거래신고 필증에 네. 중개보수가 이제 간혹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고 뭐 이제 금융증빙만 그냥 이제 내고도 인정받는 경우가 있어서 뭐 가급적이면 증빙을 갖춰주시는 게 좋지만 그 현금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체 내역이라도 보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유치권자한테 유치권 비용을 좀 합의 형식으로 이제 주는 경우가 있는데 요건 어떻게 되나요? 요거는 사실 비용으로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은데 뭐 이제 합의 비용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꼭 필요한 비용이냐라고 봤을 때 이제 뭐 아니라고 그 판단이 돼서 뭐 이제 그 필요 경비를 부인을 하고 있는 경우. 그럼 만약에 원칙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협의 비용은 안 된다라는 이게 취지가 많은 것 같은데, 자, 그럼 제가 한번 이게 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유치권자가 결국에는 부동산의 가치 상승을 위해서 공사를 했는데 공사 대금을 못 받은 거잖아요. 그럼 이제 다음 취득자가 이제 공사가 마무리가 좀 안 됐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공사를 조금 더 부탁을 드리고, 그럼 그런 보수의 비용으로서 공사비로서는 또 인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내용에 따라서 한번 저희가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될 거라서 이건 뭐 그거 합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경비 처리하는 게 이런 분들이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결국에는 또 세무사님을 또 찾는 거겠죠. 그리고 또 멸실 건물에 대한 취득 가액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요거는 내가 이제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건물을 취득한 거다 보니까 건물을 취득한 금액이 아니고 이거는 토지의 취득 금액이 하나로 봐서 이제 나중에 건물을 지어서 파신다고 하더라도 토지 금액은 이제 멸실된 건물 금액은 토지 금액으로 인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후주택들을 사가지고 디벨롭 하시는 분들이 이제 철거를 하시고 또 거기다가 이제 또 건물을 지으실 때 그런 비용 같은 거는 이제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필요 경비로 인정돼서 세금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줘요. 요거 외에도 지금 뭐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세금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 안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님한테 조금 이렇게 상담을 좀 받아보시고 그리고 내가 이거 어디 된다더라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무조건 또 우기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래서 세무사님들은 세법에 의거해서 정확하게 인정되는 것들만 합법적으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 편에 서서 이렇게 최대한 많이 절세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들이니까 세무 뭐 기장료라든지 이런 거 아까워하지 마시고 전문가들을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방송을 이제 진행하면서 오디오 부분이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좀 많이 시간이 좀 딜레이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지금 궁금하신 것들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질문 받아놓았던 거랑 해서 조금만 오늘 라이브를 조금 더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조금 몇 번 답변을 드리고 궁금하신 부분 그래도 또 좀 해소를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은 라이브 이거 채팅에 이렇게 쳐주셔도 되고요. 행꿈사 오픈 채팅방이 따로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오셔가지고 직접적으로 같이 이렇게 질문을 해주셔도 되는데 제가 이거를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